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금요일에 뭐 하든 도장 같은 건 절대 함부로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봉식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2억이 들어올 통장, 그리고 월세 2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오는 상가 한 채 시가 8억,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사진관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걸려있는 보상금까지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려주려고 이 악물고 아껴둔 전부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장롱 안에 밀어 넣으면서도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가게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도연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도연이가 내민 종이 가방 안에는 제가 평소 먹던 관절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 아직 남은 게 있는데. 지난번 거 거의 다 드셨잖아요. 미리 사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드세요. 사위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봉식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고맙다, 도연아. 그리고 아버님, 금요일에 꼭 시간 내주세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도 챙겨주시고요. 등기 정리하려면 필요하거든요. 도연이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경보 같은 것이었죠. 응, 알겠어. 도연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영양제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도연이가 사다 준 영양제를 꺼내 한 알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띵하고 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가 돌을 놓을 자리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이마를 짚었지만 멍한 느낌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침부터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네. 병원 가봐. 요즘 안 그랬잖아. 괜찮아. 나이 탓이겠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내일 법무사 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뭐가 됐든 도장은 절대 찍지 마. 알겠지? 응, 알았어. 그날 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현관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헤맸고 저녁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 자꾸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벌어질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두 동강 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내내 다정하기만 했던 사위가 제 전 재산과 제 삶 자체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오전 9시 반 도연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타세요. 법무사 예약해놨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도연이를 슬쩍 살폈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왠지 그 웃음이 입술에만 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에 두 글자만 언뜻 스쳤습니다. 출발.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물어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속 불안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법무사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법무사 사무실은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차에서 먼저 내리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올라가서 접수해 놓을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응, 알겠어. 도연이가 서둘러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천천히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복도 끝에 법무사 사무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이 3개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서류 캐비닛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그때 제 시선이 입구 쪽 소파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은 채 사무실 안을 훑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옆 사람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훅 지나갔습니다. 도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금방 될 겁니다. 도연이가 저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점퍼 남자들이 앉은 소파 바로 뒤쪽이었죠. 앉으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니 두 남자가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그 남자들 쪽으로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테이블 맞은편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명찰에는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보상금 관련 등기 정리 좀 하려고요. 서류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더니 서류 여기저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빨간 칸에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등기 정리니까 금방이에요. 저는 서류 제목을 읽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서류 윗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빨간 칸만 짚어 보였습니다. 제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직원 서연이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던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서연의 눈빛에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 확인 좀 할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연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지? 등기 정리인데. 도연이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2, 3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서연이 서류를 다시 펼치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서류 사이에 슬쩍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서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종이가 손가락에 만져졌죠. 도연이가 제 옆에서 빨간 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끝입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올리는 척하며 메모지를 슬쩍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쪽을 눈짓했죠. 아버님, 도장이요. 여기만 찍으시면 되잖아요. 도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당장 도망쳐요. 왜 도망쳐야 하는 거지? 쪽지를 본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 걸려오던 전화, 영양제를 먹은 뒤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서류를 가리며 빨간 칸만 보여주던 손짓, 소파에 앉아 저를 감시하듯 바라보던 검은 점퍼 남자들, 그리고 봉식이의 경고.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 도장 같은 건 절대 찍지 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본능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70년을 살면서 사진관에 찾아오는 수천 명의 얼굴을 읽어왔던 직감, 그 직감이 지금 온 힘을 다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도장 찍고 가시죠. 금방인데. 도연이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급해. 저는 도연이 손을 뿌리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도연이가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서류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도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연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엘리베이터가 보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점퍼 남자들도 소파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비상계단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문을 밀어젖히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도연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2칸씩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점퍼 남자 중 한 명이 계단 쪽으로 몸을 들이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출입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한낮의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흔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출발해요, 지금. 어디든 좋으니까 빨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와 검은 점퍼 남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손바닥에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장을 꺼내긴 했지만 아직 찍지는 않았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조금만 더 망설였으면 그 빨간 칸 위에 제 도장이 찍혔을 겁니다. 그게 무슨 서류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좋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2억, 월세가 나오는 상가 한 채, 시가 8억, 합치면 20억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35년 동안 사진관하며 모은 돈, 재개발 구역에 걸린 보상금까지. 도연이가 노린 건 이 돈이었던 걸까요? 사위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장인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영양제 사다 주던 그 사람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원이 꺼진 그 순간 도연이는 다른 번호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도연이가 입에 담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갑니다. 치매 어르신이 법무사에서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어요. 택시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분명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 봉식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유일하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기사님, 죄송한데 종로 쪽 경로당 앞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혼하고 3년 내내 다정하기만 했던 사위, 그 사위가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법무사 직원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도 타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경로당 근처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봉식이가 오후마다 나오는 경로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봉식이가 마당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식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만수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봉식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봉식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어서. 봉식이가 저를 경로당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힌 뒤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봉식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이야기, 검은 점퍼 남자들, 도연이가 서류를 가리던 모습,
비상계단으로 도망친 것까지 전부요. 봉식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갑자기 쪽지를 건넸고 모르는 남자 둘이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응. 도연이도 그 남자들한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봉식아,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원을 다시 켰더니 밀린 알림이 쏟아졌죠. 도연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이었습니다. 받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봉식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것들이었죠.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아버님,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됩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봉식이도 같이 들여다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만수야, 이거 봐. 도연이가 또 보냈어.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놓겠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봉식이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만수야, 이건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뭐? 생각해봐. 내가 법무사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장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봉식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만수 어르신 여기 계세요? 어르신, 사위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경찰이었습니다. 봉식이가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 장만수 어르신 아세요? 사위 되시는 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법무사에서 갑자기 난동 부리시고 실종되셨다고요. 실종? 만수가 왜 실종이에요? 사위분 말씀으로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뛰쳐나가셨다는데요. 난동? 제가 난동을 부렸다고요? 봉식이가 안쪽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야, 큰일 났어. 도연이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뭐라고? 법무사에서 난동 부렸다고 했대. 완전히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봉식이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만수야,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봉식아, 나 어떡해? 경찰도 날 안 믿잖아.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믿을 건 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수진이만큼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죠. 제가 혼자 키운 딸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중학교 때부터 도시락 싸주고 사진관 야간 촬영 뛰면서 대학까지 보낸 제 딸. 수진이라면 분명 아빠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죠.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큰일 났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도연이가 그러는데 아빠가 오늘 법무사에서 또 난동 부렸다면서요? 뭐? 내가 난동?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갔다잖아요. 도연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야. 도연이가 이상한 짓을.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도연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수진아, 아빠 정신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요. 저 안 그래도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까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도연이한테 전화하세요. 도연이가 아빠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수진아, 제발 아빠 말 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이도 도연이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봉식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봉식아.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만수야, 너 멀쩡해. 오히려 도연이가 이상한 거야. 저는 봉식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1년을 키운 딸이 제가 혼자 밥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고 시집까지 보낸 딸이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이한테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없이 자란 딸이 불쌍해서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습관대로 결국 목소리를 낮추고 말았습니다. 봉식아,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도연이가 경찰 데리고 올지도 몰라. 일단 여기 좀 숨어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봉식이가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좁아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경로당 사람 몇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야, 너 괜찮아? 사위가 너 찾아다니던데. 만수야, 요즘 좀 이상하다며? 검사 한번 받아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경로당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완벽하게 판을 짜놓은 겁니다. 저는 집 근처까지 가볼까 생각했지만 이웃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둑해진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발끝에 닿았고 저는 그 그림자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딸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친 노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제 머리는 또렷하고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서서 저는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쳐요. 이 쪽지를 쓴 사람, 법무사 직원 윤서연.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봉식이네 경로당 안쪽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봉식이가 담요 한 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환하게 웃으며 빨간 칸을 짚던 그 손, 제 팔을 꽉 잡던 그 힘, 그리고 서연이 밀어넣은 쪽지에 삐뚤삐뚤한 글씨.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봉식이가 빵과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봉식아, 나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 봉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수야, 우리 법무사 직원 찾아보자. 그 사람이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봉식이 말이 맞았습니다. 윤서연. 그 사람만이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봉식이가 의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로당을 한 바퀴 돌고 온 봉식이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알아냈어. 경로당에 다니는 김노인이 그 법무사 근처에 사는데 3번 테이블 직원 윤서연이라는 사람 안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야, 그 직원이 어제 사무실에서 해고당했대. 뭐? 손님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바로 쫓아냈대. 저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구하려다가 직장을 잃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수야, 더 놀라운 게 있어. 봉식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너를 찾아서 경로당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대. 김노인한테 장만수 어르신 아시냐고 물어봤대.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날 찾아? 응. 꼭 만나야 한다고 했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법무사 직원이 직접 저를 찾아다니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이한테 들키면 어떡합니까? 봉씨가 만나야 하는데. 도연이한테 들킬까봐 걱정이야. 내가 김노인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봉식이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온대. 뒷문으로 들어오기로 했어. 그 1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그런데 그 사이에 도연이가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랬습니다. 도연이는 토요일 아침 일찍 수진이를 데리고 경로당 주변을 돌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죠. 장인어른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걱정입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는 도연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아프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이는 그날 오후 제 집 열쇠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방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져 통장 2개와 인감증명서를 챙겼습니다. 인감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니 가져가지 못했지만 나머지 서류는 싹 쓸어갔죠.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리십니다. 통장도 자주 두고 다니세요. 이런 것까지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겁니다. 제가 치매 환자라는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도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이 갑자기 도망쳤다. 정신이 불안정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법무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 씌우려 한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슬쩍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재개발 보상금이 12억인데 요즘 돈 때문에 망상을 하세요. 제가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난리를 치셨어요. 재산관리라는 명분을 미리 깔아놓은 겁니다. 정각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식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법무사에서 봤던 그 직원, 윤서연이었죠.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기, 당신이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은 윤서연이에요. 어제 법무사에서 쪽지 드린 사람이고요. 왜 그런 쪽지를 주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사위 최도현, 그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 등기 정리가 아니었어요. 포괄위임장이었습니다. 포괄위임장?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사본 몇 장을 꺼냈습니다. 포괄위임장에 도장이 찍히면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을 사위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집도 팔 수 있고 통장에서 돈도 뺄 수 있고 보상금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뒤에는 재산 처분 동의서도 끼워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장 한 번 찍으시면 재개발 보상금 12억과 상가 소유권까지 전부 사위한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20억? 제 전 재산 20억이 도장 한 번에 날아갈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4년째 일했어요. 아니, 어제까지 일했죠. 서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수십 번 봐왔거든요. 등기 정리라고 가져오지만 열어보면 포괄위임장이고 처분 동의서예요. 그리고 꼭 옆에 보호자라는 사람이 붙어서 어르신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만들죠. 서연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거는 좀 달랐어요. 서류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서류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려면 법무사 라인이든 변호사 라인이든 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해요. 사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봉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걸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사위가 이미 경찰한테 치매 노인 실종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거든요. 할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시면 보호자한테 인계되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사위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에 가도 도연이한테 넘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연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사위가 실제로 뭘 하려 했는지, 서류가 뭔지,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지, 그걸 잡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범죄 쪽 수사관인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에요. 서연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규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분한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까지 절대 사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도 가지 마시고요. 지금 할아버지는 숨어 계셔야 해요. 서연이 나간 뒤 봉식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희망이 보인다. 포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핸드폰을 켜보니 문자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온 것이었죠. 아버님,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제가 병원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도연이가 아빠 찾느라 이틀째 잠도 못 자고 있어. 제발 연락해. 딸의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도연이가 좋은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걱정해서 찾아다니는 효자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도로 꺼버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봉식이가 저녁으로 김밥 2줄을 사왔지만 저는 반줄도 채 못 먹었습니다. 만수야, 힘내. 내일 서연이한테서 연락 올 거야. 봉식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도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 집에서 뭘 가져갔는지, 경찰한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면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사진관 시절 습관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경로당에 나가 바둑 한 판 두는 평범한 하루가 돌아오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재산을, 제 이름을, 제 정신까지 빼앗으려는 사위가 바깥에서 판을 짜고 있었고 저는 경로당 뒷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내민 명함, 경제범죄수사관 한규석. 그 사람이 도와준다면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다음 주에 훨씬 더 무서운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카드 앞에서 제가 완전히 무릎 꿇을 뻔했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봉식이네 경로당에서 사흘째 숨어 지내고 있었죠. 서연이한테서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봉식이가 급하게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죠. 만수야, 큰일 났어. 도연이가 움직였어. 뭘 했는데? 봉식이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로당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쓴 게 분명했죠. 장인어른이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로당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지난달에 비 온 날 미끄러졌던 건데 누가 찍었는지 영상을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이걸 경로당 단톡방에? 응.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도연이가 병원에도 갔대. 병원? 무슨 병원? 봉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 원무과에 갔대. 인지저하 의심이라고 접수하려 한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지저하. 쉽게 말해 치매 의심 기록을 병원에 남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사위가 먼저 가서 접수 동선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수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봉식이가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한테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대. 뭐라고? 수진이가 서명했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강제 입원. 보호자가 동의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서명을 제 딸이 했다는 겁니다. 수진이가 왜? 봉식이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랬대. 이건 아빠를 살리는 거야. 아빠가 위험한 상태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가 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 도연이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빠를 살리는 거야. 그 말에 수진이가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없이 자란 아이입니다. 아빠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 아빠가 위험하다는 말에 판단력을 잃었겠죠.
그리고 남편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봉씨가 수진이가 서명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이가 그 종이 들고 경찰이든 병원이든 찾아가면 너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어. 보호자 동의가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경찰에 치매 실종 신고를 해놨고 병원에 인지저하 기록을 만들어놨고 이제 딸의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완벽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도연이한테 넘어갔다 해도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딸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눈을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오후 3시쯤 저는 봉식이 몰래 경로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까지 버스 2번을 갈아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수진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3번은 반복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빠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그 순간 안에서 다른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문 열지 마. 도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잠금장치 소리가 다시 잠겼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문 좀 열어.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3개, 그리고 또 3개. 아버님, 지금은 안 됩니다. 위험해요. 도연이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했는지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얼굴 좀 봐. 아빠 멀쩡해. 문 너머에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수진이 손목을 잡고 문에서 떼어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병원에서 보자. 도연이가 다 해줄 거야.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시킨 말인지 본인 마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문 너머로 또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제가 119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이웃분들한테 피해가요. 도연이가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구급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자인 사위가 대기하고 있고 강제 입원 동의서에 딸 서명이 되어 있고 병원에는 이미 인지저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려가는 순간 끝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어디선가 다른 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문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보셨죠? 또 통제가 안 됩니다. 아버님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말투가 얼마나 능숙했는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은 제가 아니라 수진이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또 이러시잖아. 이래도 내 말이 틀렸냐? 도연이는 제가 찾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딸을 찾아올 거라는 걸 계산하고 그 장면 자체를 수진이한테 보여주려 한 거였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주저앉은 아버지. 그 모습이 도연이가 원하던 그림이었던 겁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119를 부른 거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 끝입니다. 거기서 잠들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상계단을 찾아 다시 뛰었습니다. 법무사에서 도망칠 때보다 다리가 더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몸을 숨기고 구급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참한 기분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딸 집 문 앞에서 쫓겨나듯 도망치다니. 내가 키운 딸인데, 내가 도시락 싸주고 머리 따아주고 시집까지 보낸 딸인데,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오후였습니다. 세상은